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국정쇄신, 그 첫 단추인 인사쇄신이 일주일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추천을 받기도 했는데요.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이 다시 유력하게 거명되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인선 결과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8일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나 최소한의 외교안보 일정들만 집무실에서 진행하며 후임 총리를 비롯한 참모진 인선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야권 인사들까지 하마평에 오른 가운데 결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얘기가 잘 통하고 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사람, 그럼 장제원 의원밖에 없지 않느냐.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장 의원은 측근 중에 측근이라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말씀을 좀 과하게 드리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패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실 내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참담하지만 당내 친윤 세력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제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을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장 의원을 비서실장에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덕담처럼 오갔을 수는 있지만 만남 자체가 총리직 제안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도 제안받은 걸 부인하면서 오히려 총리 후보에 김한길 위원장을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참패 뒤 인적 쇄신부터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주 만에 11%포인트가 급락한 27%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후임 총리 지명자와 비서실장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야권 인사들이 검토됐다는 보도.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사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 비서관이 누군가의 의중을 반영해 이런 인사설을 퍼뜨린 것 아니냐, 이른바 비선 의혹이 다시 점화된 건데요. 야당에서는 과거 국정농단 사태를 떠올리며 제2의 최순실을 밝히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일본에 머물고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신의 총리 기용설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원론적 수준의 정세 진단을 통해 입각 제안을 고사한 뜻으로 읽힌 가운데 한 측근 인사 역시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실도 즉각적으로 공식 부인했지만 야권 인사 중용설의 파장은 여전합니다. 특히 첫 보도에 출처로 명시된 대통령실 혹은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박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모두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다며 스스럼 없이 엇박자를 드러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인사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실의 특정 참모로 지목되면서 이른바 비선의 정점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는 의혹마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들이 인사 라인이 아니라 홍보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라는 이제 설들이 도는데 홍보기획 라인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세게 그 구성된 당시부터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김 여사의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참모들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눈을 막고 귀를 가린다는 용산 새 간신 얘기가 파다하다며 홍보, 의전, 대외협력 라인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모 의전 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즉각 나가라고 연일 압박했습니다. 야권 갈라치기라며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는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비선 라인을 공개하고 제2의 최순실이 누군지 공개를 하고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된다. 대통령실이 인물란 속에서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서두르는 건 이 같은 비선 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뿐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최상병 특검법도 5월 말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이어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한 경우 정부가 초과량을 사들이도록 한 법으로, 민주당은 농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명분으로 들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고쳐 발의했습니다. 지난 2월 초 법사위로 넘어갔던 개정안은 그대로 2달을 넘겼습니다. 국회법은 법사위에 60일 이상 묶인 법안은 해당 상임위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잉 생산과 쌀값 하락을 부추긴다며 회의에 불참하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부도 정부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농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해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을 역시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총선 승리 뒤 쟁점 법안 처리에 부쩍 의욕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선구제 후 보상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최상병 특검법도 21대 국회안에 통과시키겠다며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는 권력의 불법적인 수사 개입과 외압 행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차지한 법사위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최근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을 두고 한미일 세 나라 재무장관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외환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열린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선언문에 담긴 문구입니다. 급격한, 심각한이라는 표현까지 넣어 최근 달러 대비 원화, 엔화의 가치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세 나라가 공감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실물 경제 불확실성에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수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상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결정에 가급적 정부 개입을 꺼려하는 미국 정부로선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주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As Treasury Secretary, a key priority of mine has been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with allies and partners. 국제통화기금 춘계회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의 달러 강세가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거라는 전망이 작용했을 뿐이지 고금리 기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던 2022년 중반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 상황에 따라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We are also relying on the FX intervention to smooth out this volatility, and we have resources and also tools to do so. 아울러 시장의 기초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의 환율 변동성은 과도하다는 말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이번에 의대 증원을 크게 늘리게 된 6개 국립대학의 총장들이 증원 인원을 최대 절반까지 축소해서 뽑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초 요구했던 의대 증원 규모를 스스로 줄일 수 있다고 제안을 한 건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풀어낼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북대와 충북대, 경상국립대 등 전국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에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당장 25년도 입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정은 됐지만 모집 정원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번에 이들 대학에 배정된 의대 증원 인원은 모두 합쳐 598명입니다. 이 증원 규모를 축소해 절반 수준인 299명, 그리고 원래 증원안인 598명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입시 계획 변경이 이달 말 끝나는 상황에서 스스로 증원 축소라는 대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다만 이 건의안이 현실화되려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정부가 정한 정원을 대학이 줄여 제출하면 심사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에서 20명 안팎의 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특위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일단 저희 단체에서는 대표를 추천하기로 하고 내일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지만 정작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의료 현안을 정부와 1대1로 논의하길 고수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원점 재검토가 먼저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난주 끝난 총선에서도 여야가 앞다퉈서 저출생 대책을 쏟아냈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이런 지원에서 소외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그저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정혜인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반려동물 분양 전문점. 방과 후 2명의 아이들이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에 모였습니다. 너 숙제 30분 읽기야. 새 아들의 엄마인 한상미 씨는 아이들을 맡길 돌봄 서비스를 알아봤지만 맡아줄 돌봄 인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짧게는 아예 구해지지도 않고요. 한 달 동안에 이모님 4번이 바뀐 적도 있었거든요. 결국 가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임대료 부담도 벅찬 탓에 아이가 아파도 가게 문을 열고 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문을 하루 닫으면 이게 바로 그 달에 타격이 있으니까 직장 다니는 것보다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플 때 그냥 여기다 눕혀놓고 여기서 있으라고 하고 얘네를 케어하기 위해서 자영업을 시작한 거였는데 얘네 케어가 오히려 더 안 되고. 직원 20여 명 규모의 가방 제조업체.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을 위해 출근 시간을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자체를 줄이기 어려운 실정.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를 전담하고 추진할 사내 인력이 부족해 결국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이 저희한테 생각보다 굉장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시간 쓰는 것보다 빨리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10인 미만 사업체의 23%는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은 대부분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600만 명 넘는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배제돼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는 게 잘 없는 게 문제거든요.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 후 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맡겨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그게 부족했었던 상황이에요. 결국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그리고 직접 찾아가는 돌봄 인력이 대폭 확충되지 않는 한 지금의 저출생 대책 수혜자는 일부 대기업 직원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들이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다시 자문을 받으라고 한 뒤에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어제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의료 자문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되는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가입자가 자문을 받은 병원에 직접 물어봤더니 애초에 자문을 한 기록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류현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이연목 씨는 지난 2022년 3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7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KB손해보험에 총 수술비 중 80% 72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며칠 뒤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받아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며 동의를 구해왔고 이 씨는 이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지급 불가였습니다. 의료자문 회신서에 의하면 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자문의의 소견이 있었다. 보험사가 건넨 의료자문 회신서입니다. 환자가 시력 불편을 호소하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시력 불편이 백내장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등 수술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엔 병원 직인이 없었습니다. 의아하게 여긴 이 씨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원본 서류를 요구했지만 의료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병원에 직접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회사와 이런 다툼 중에 있는데 제 의료 자문을 한 기록이 혹시 남아 있느냐라고 전화 통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찾아보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씨가 다시 따져 묻자 KB손해보험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직접 자문 의뢰한 게 아니라 컨설팅 회사를 통해 받은 자문 기록을 제공했다고 답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다시 문의했지만 답변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 의료 자문을 한 게 맞는데 자기네들은 자문을 받고 보험 측에 넘기면 바로 자료를 폐기하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 거예요. 이 씨는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선 강원대병원은 공식 자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 이 사실 조회에 대한 내용을 회신해 줄 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게 온 거죠. 이에 대해 KB손해보험 측은 강원대병원이 아닌 소속 의사 개인에게 컨설팅 업체가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가 직접 의뢰할 경우 보험사에 유리한 결론이 나온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중개업체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자,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류현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류 기자. 의료 자문 제도라는 게 원래는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과도하게 받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이걸 지금 너무 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의료 자문을 받으라고 할 때 가입자가 동의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보험사들은 의료 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을 일단 미룹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가입자들은 결국 동의해주고 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네. 선택의 권한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약관상 보험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보험사들은 이렇게 의료자문까지 받은 사례가 드물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은 잘 지급한다는 거죠. 하지만 의료자문 절차가 시작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동의해도 동의 안 해도 못 받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예, 그런데 앞선 사례들을 보면요. 병원에 자문 기록도 안 남아있고 또 보험사가 요청할 때랑 가입자가 직접 요청할 때랑 병원의 판단도 지금 다른 거잖아요. 자문 병원들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네, 누가 언제 어떻게 진단했는지 적힌 진단서와 달리 자문 의견은 말 그대로 자문이라 법적 책임부터 가볍게 여겨집니다. 또 병원 명의가 아닌 의사 개인이 보험사는 물론 하청업체 요청으로 의견을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는 제대로 평가를 한지 알기도 어렵고요. 자문제도도 보다 체계화, 투명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보험사랑 분쟁이 발생하면 가입자는 그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는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여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금감원이 전문 의료기관은 아니어서 뚜렷한 판단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또 금감원 처리 결과를 받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결국엔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만만치가 않겠어요. 네, 심지어 저희가 만난 제보자 가운데 오히려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분도 있었는데요. 보험사 지급 거절에 대해 소송에 이겼고
소송 기간 못 받은 치료 비용을 청구했더니 보험사는 줄 돈이 없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들어보시죠. 난 소송을 걸렸으니까 난 이거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없는 돈에 적금을 또 깨갖고 그걸 또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했는데 네, 이에 대해 보험사는 홍 씨의 청구를 들어줄 경우 다른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다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아플 때 치료비를 받으려고 장기간 따박따박 보험료를 내는 건데 오히려 이게 환자들을 괴롭힌다고 하면 과연 이 보험의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류현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젯밤 일본에서 또다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본 전역에서 강한 지진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진동이 크고 또 오래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일본 남서부 에이메현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건 1919년 이후 처음인데 편의점 진열대의 물건들이 충격으로 깨지거나 떨어졌고 주점에서 팔던 술병들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とてつもない揺れでしたね、本当に。結構長めには感じましたけどね。どうなの、30秒ぐらいはあったとは思うんですけどね。 산간 도로엔 바위가 떨어져 통행이 금지됐고 가로등이 쓰러지거나 수도관이 파열되는 등 에이메현과 고치현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재까지 주민 8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느껴질 만큼 길고 강한 진동이 계속되면서 놀란 주민들이 한밤중에 집을 나와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에이메현 일대는 향후 거대 지진이 예상되는 이른바 난카이 트로프 지역이라 불안감이 더욱 컸습니다. 今回の地震は規模が南海トラフ地震の発生を検討する基準以下の地震というふうに考えて 일본 정부는 에이메현에 위치한 이카타 원전 등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이상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번꼴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일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다음 주 가석방 심사를 받습니다. 최 씨는 3일절을 앞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명단에 올랐지만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진 못했는데요. 법무부는 남은 형기 등 요건만 맞으면 절차에 따라 심사 대상에 오르는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다음 주 23일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4월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이번 심사 대상자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 씨가 가석방 심사를 받은 건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심사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가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 땅을 사면서 저축은행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최 씨는 작년 7월 2심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 수감돼 현재까지 복역해왔습니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최 씨는 형기의 70%를 넘긴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요건만 맞으면 자동적으로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간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바로 다음 달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고 2달 뒤 재심사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2월 심사 대상자 명단에 자동적으로 올라갔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달 뒤인 이달 재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 법무부 차관위 위원장인 가석방 심사위가 최 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하면 최 씨는 이달 30일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뉴스데스크의 날씨 예보에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렸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오늘 20개가 넘는 MBC 보도에 대해서 또다시 무더기로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 YTN 민영화에 대한 비판 보도 등도 선거에 영향을 준 불공정 보도였다면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먼저 조이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총선 일주일이 지난 오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다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최고수위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선방위원들은 악의적인 대통령 흠집내기 보도, 예비 대상자 포함과 정부 추진은 엄연히 다르다며 MBC 보도를 비난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또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 공판, YTN 민영화 논란 등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사까지 포함된 MBC 보도 17건을 묶어 역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MBC 측은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보도까지 심의하는 데 동의할 수 없고 심의 대상에 오른 보도의 공통점은 모두 대통령실 또는 여당에 불리한 기사였다는 점이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징계 의견을 낸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심의위원은 사회경제 이슈라도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연관된 것은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도 특정한 기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고 특정 언론사를 비판하거나 옥죄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안건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취해진 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들은 비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여러 핵심 가치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김주만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어제까지 방송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거쳐 MBC에 부과된 벌점은 59점. 과거 MBC가 2, 3년 동안 받은 모든 벌점의 15배입니다. TV의 80%, 라디오 제재의 100%는 류일임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부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추진을 알린 단독 보도가 제재 대상이 됐고 국민의힘이 민원을 제기한 대파 875원 보도 역시 곧 심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죠. 선방위 한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명품백이 아니라 명품 파우치라며 MBC는 명칭부터 틀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압박은 방송사 뉴스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을 짜깁기에 만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 고백 영상은 풍자냐 가짜 뉴스냐의 논란 속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경호실의 과잉 경호를 풍자한 SNL의 이른바 입틀망 영상은 유튜브에서 사라졌습니다. 쿠팡의 한 관계자는 정부 압력은 없었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돼 스스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방송의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 제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언론 전반의 자유를 침해하는 큰 중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정치와 힘 있는 기득권에 대한 풍자가 들어가야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은 독재 내지 전체주의에 가깝다는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사극과 이런 코미디를 없애는 것 자체는 아마 정치 권력의 영향력 때문인 것 같고 그 영향력 행사를 안 하면 이런 그 생태계가 저절로 잘 커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지 마십시오. MBC 뉴스 김주만입니다. 지난해 한겨레 신문과 중앙일보 그리고 한국일보는 각각 편집국의 간부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와 억대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독자들에게 사과했었는데요.
검찰이 1년 3개월 만에 당시 문제가 됐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언론사들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대장동 의혹 보도에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솔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한겨레 신문은 편집국 간부 한 명이 2019년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 씨에게 9억 원을 빌려 현재 2억여 원을 갚은 상태라며 이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실체 파악에 나서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한겨레는 조사 결과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거액의 주택자금을 빌려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이 간부를 해고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앙일보 간부는 2018년 김 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줬다 7개월 만에 이자 1,000만 원과 원금을 돌려받았고 2020년 다시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자 사표를 냈습니다. 한국일보는 2020년 김 씨에게 주택자금 1억 원을 빌렸다가 대장동 사건이 알려지자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간부를 해고했습니다. 다만 언론사들은 법조기자로 친분을 쌓은 김 씨와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 대장동 사건 보도에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1년 3개월 만에 이들 언론사 전 간부 3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장동 사업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전 거래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해결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개인적 친분에 따라 빌려준 건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 김만배 씨가 개입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사건과는 별개 수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전 간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한겨레 전 간부 측은 청탁을 받거나 기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격 수사에 1년 3개월이 걸린 데 대해 검찰은 대장동 본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사람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 가볍고 더 정밀해진 몸체에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건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두 다리를 부드럽게 접어올리더니 자리에서 일어선 로봇. 관절을 앞뒤 구분 없이 움직여 잠시 카메라를 향했다가 저벅저벅 걸어나갑니다. 현대차 계열사인 로봇 제조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새 모델입니다. 아틀라스는 이미 춤을 추거나 공중제비를 도는 등 고난도 동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힘이 세지만 무겁고 비싼 유압식 구동을 고집해왔는데 전기식 구동으로 새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대표적인 전기 구동 로봇입니다. 사람을 닮은 로봇은 이제 AI로 새 전기를 맡고 있습니다.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먹을 걸 달라는 요청에 정확히 사과를 짚어 건네는 로봇.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So I gave you the apple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협업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의 로봇입니다. 오픈AI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등이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 영상이 나오고 약 한 달 만에 중국 IT 공룡 바이두의 AI를 탑재한 로봇 워커 S도 공개됐습니다. Worker， 明天我要出差，可以帮我叠一下你手里这件衣服吗？当然可以。 지난해 약 1조 8천억 원 규모였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0년 6조 9천억 원으로 연평균 약 21%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미 사람 몸의 한계를 뛰어넘은 로봇에 이제 사람보다 똑똑한 AI가 탑재되기 시작하면 진정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열릴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짓고 분양하는데요. 입주 계획을 미리 차근차근 세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이라는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의 한 신혼희망타운에서 본청약 일정이 갑자기 3년이나 연기되면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900여 쌍의 신혼부부들이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제보는 MBC 이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 6년차 김모 씨는 얼마 전만 해도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3년 전 경기 군포에서 LH가 공급하는 신혼 희망타운의 사전 청약에 당첨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나 다 가깝고 분양가도 너무 좋았고 시니타 전용 대출 상품으로 해서 금리까지 너무 좋았어요. 사전 청약이란 보통 착공할 때 받는 청약 접수를 2, 3년 앞당겨 받는 걸로 당첨자는 본 청약 때 먼저 계약할 기회를 받습니다. 분양받는 사람은 자금 계획을 짜기 좋고 분양 물량을 미리 풀어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도 노린 제도입니다. 군포 신혼 희망타운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으로 김 씨 부부는 임신도 그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본 청약을 한 달 앞둔 지난달 LH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아파트 부지 일대의 고압 송전선로 이설 문제로 본 청약 일정이 3년 뒤인 2027년 상반기 이후로 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주는 빨라야 203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이 없는데 무슨 아이를 가지며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포기했다는 게 해당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부지 바로 옆에는 이렇게 송전탑이 그대로 놓여 있고 공사는 아직 시작조차 안 된 모습입니다. LH는 송전선로 이설에 대한 기존 계획을 한국전력 측에서 변경해달라고 해 지연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된 신혼부부는 900여 쌍에 달합니다. 본 청약 한 달 전이라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전세를 빼고 퇴직금까지 동원한 당첨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생각했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 또 대부분 신혼부부 요건인 결혼 7년도 지나 다른 신혼 희망타운은 청약을 넣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딘가에는 우리 집이 있다라고 하는 갑자기 왜 얘기하는데 눈물이 날라 그러지?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LH는 MBC에 한국전력과 협상을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광주 도심에 있는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하면서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주 전에도 같은 모델의 차량이 경기도 용인에서 비슷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도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동구의 한 골목. 길 건너편 건물 도로에서 갑자기 검은색 차량 한 대가 튀어나오더니 길을 가로질러 상가로 돌진합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나고 사고 소리에 놀란 시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차량은 건너편 상가 1층에 카페 대형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손님들을 덮쳤습니다. 카페 안에는 점심시간 커피를 마시려던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안은 아수라장이었죠. 붕 떠 있는 것처럼 그 유리창 뚫고 반대쪽 벽을 들이박는 그 모습, 떠 있는 상태. 손님 4명과 카페 사장, 운전자 등 모두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이 중 손님인 30대 남성은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치면서 가게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있습니다. 60대 운전자는 건물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려던 중 차가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40km에서 50km 정도의 속도로 횡하면서 유리창을 빵 하는 소리가 나서 뛰어나왔습니다. 해당 차량은 국내 준대형 승용차 6세대 모델로 운전자는 2018년 새 차로 구매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광주은행 사이를 나오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요. 현재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는 감지가 되지 않았고 2주 전인 지난 2일에는 같은 차량 최신 모델이 경기도 용인시의 한 카페로 돌진해 8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50대 여성도 급발진을 주장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제조사 측은 사고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에 대해 일단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강원도 양양의 낙산 해변에는 조개류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이렇게 조개류가 집단 폐사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민들은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대규모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바닷속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곳곳에서 대형 숙박시설 공사가 한창인 강원 양양군 낙산해변. 공사장 주변 배수관에서 회색빛 탁한 물이 흘러나와 그대로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닥에 쌓인 침전물을 떠봤습니다. 조개가 입을 벌린 채 죽어 있고 폐사한 물고기도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바닷속은 어떨까? 주변 바다의 상황은 어떤지 제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뿌옇고 부유물도 떠다닙니다. 바닥을 봤더니 모래 위로 조개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서식하는 민들조개입니다. 그런데 조개 안에는 모래가 가득 들어있고 힘을 주지 않아도 수강과 살점이 녹아내리듯 분리됩니다. 폐사한 겁니다. 3년 전 바로 이곳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손으로 모래를 훑자 싱싱한 민들조개가 딸려 올라옵니다. 단단히 담은 조개 입은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조개도 죽어 있는 게 많고 무더기로 발견되는 그런 상황도 보이고. 어민들은 해변 일대에서 대규모 숙박시설 공사가 시작된 뒤로 바다 환경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이게 아주 뻘물이 됐어요. 아주 이게 다 바다 나가면은 바다에 다 이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최근 2년 사이 민들조개는 어획량이 3분의 1, 칼조개는 5분의 1 가까이 급감했다고 어민들은 설명합니다. 문제는 현재 공사 중인 5곳에 더해 7곳의 대규모 숙박시설이 추가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양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장이 진행이 되면은 필수불가결하게 탁수가 발생하고 조개들은 도망을 못 가고 집단 폐사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었습니다. 해당 지자체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류수에 대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의뢰를 위한 채수를 한 상태입니다. 시공사들은 방류수를 여과장치로 걸러내는 만큼 바다 오염 원인으로 단정하기엔 이르다며 지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바다의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열대 바닷물의 침투 속도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빨라졌고 생태계를 떠받치는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다의 기초 생산력은 같은 기간 40%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우리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인아 기자가 조사선을 타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3호가 부산항을 떠나 바다로 나갑니다. 푸른 바다를 시원하게 가르며 양산 동쪽 10km 주변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진이 기다란 채집용 그물을 바다로 투하합니다. 100m 수심까지 내려서 100m요? 연직 쪽으로 이제 분포하고 있는 동물 플랑크톤의 그 종류나 양이 얼마나 있는지. 그물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물 아래 달린 해양생물 포집통에선 다양한 미생물이 관측됩니다. 퇴적물 포집 장비 안에는 진흙이 가득 들었습니다. 불가사리도 같이 잡혔습니다. 진흙 속에도 미생물이 많습니다. 분석 결과 바다의 기초 생산력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 생산력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질을 생산하는 능력으로 해양 생태계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지난 10년간 식물성 플랑크톤의 지표인 엽록소가 감소한 해역입니다. 파란색이 짙을수록 많이 감소한 건데 전 해역이 파랗고 특히 남해 동부와 동해 북부 해역에서 급감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6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초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향후에 수산 자원량, 우리나라 바다의 수산 자원량의 감소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기초 생산력이 급감한 건 바다가 성층화됐기 때문입니다.
성층화란 바닷물의 위아래가 잘 섞이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인은 기후변화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바닷물이 표면부터 데워졌기 때문이죠. 표층 수온이 오르면 바다 상층의 밀도가 낮아지고 가벼워지기 때문에 차고 무거운 아래쪽 바닷물과 섞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증식에 필요한 질산염과 인산염 등 영양염이 줄어듭니다. 이 영양염이라는 게 주로 이제 저층의 높은 농도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영양염 공급이 표층으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급변과 남획 등으로 연근의 어획량은 1980년대 매년 151만 톤에서 지금은 92만 톤으로 급감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해역에서도 동해의 수온 변화가 가장 급격합니다. 지난 55년간 동해의 표층 수온은 1.82도나 상승했는데요. 전 지구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겁니다. 2000년대만 해도 포항 근처에 있던 수온 18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이 지금은 강원도까지 북상했습니다. 고수온 해역의 북상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2010년대에는 10년에 21km였는데 지금은 50km로 2배나 가팔라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수십 년 내 우리 바다는 동중국해 같은 아열대 바다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4에서 5도 정도 현재보다 더 높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정도의 수온 자체가 2100년 되면 우리나라 주변 수온이 될 것이고, 우리 바다의 어종이 급변하고 아열대 해역에서 북상한 독성 플랑크톤과 맹독성 해파리도 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바다를 감시하고 지키기 위한 연구와 투자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태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축제가 막을 내렸는데 열기가 과열되면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닷새 동안 이어진 축제 기간 동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물총을 쏘고 거리에선 흥겨운 춤판도 벌어집니다.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태국의 물축제 송크란입니다. 한 해 불운을 싣는 의미로 서로에게 물을 뿌리고 진흙을 발라주는 태국 최대 축제입니다.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열린 태국 최대 축제에는 대형 살수차와 코끼리까지 동원됐는데 이 기간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만 50만 명에 이릅니다. And everyone is smiling and everyone is fighting with water, but and Thai people are super nice. Yeah. 문제는 들뜬 분위기 속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안전사고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교통사고의 난투극, 성범죄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 태국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남녀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송크란 축제에서 성추행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 man just touched my wiener. Sexually assaulted at Songkran. Yo, did not expect that. 태국 당국은 이번 송크란 축제 기간 동안에 206명이 숨지고 1,5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가 전체 인명사고의 83.8%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도 축제 기간 동안 음주 과속 등으로 252명이 숨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경찰과 자원봉사자 1,600명을 배치해 단속하면서 음주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위험한 축제는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북한이 올해 초에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했죠. 이번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철거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북한이 이미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고 선언한 만큼 더는 관계에 미련이 없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홍익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자산에 포착됐습니다. 경의선은 남측에서 개성공단으로, 동해선은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북한이 아직까진 가로등 전체를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 당국은 일단 북한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고 현재 군사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지난 2018년
남북이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 정도로 남북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등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고 이미 북한은 지난 1월 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지뢰까지 묻었습니다. 북남 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북한이 우리를 제1의 적대국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도 남북 관계에 더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남북관계 단절 의지라든가 한국에 대한 일종의 응징성 행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는 어떤 행보가 아닌가.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은 우리 정부가 지원한 1억 3천만 달러 상당의 현물 차관으로 건설됐습니다. 통일부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우리 정부의 차관으로 이루어졌기에 북한의 상환 의무가 있다며 이번 철거가 남북 간 합의 정신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의 저자인 홍세화 한국장발장은행장이 오늘 향년 77세로 별세했습니다. 홍 씨는 무역회사 주재원으로 일하던 1979년 난민전 사건에 연루되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장기간 망명 생활을 했는데요. 당시 경험을 에세이로 출간해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홍 씨는 2002년 귀국해서 저술, 논평 활동을 하면서 똘레랑스, 관용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지난 2015년부터는 형편이 어려워서 노역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 은행을 설립해서 은행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의 선두 기아의 상승세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죠. 부상에서 돌아와 거포 본능까지 과시하면서 타선의 핵으로 자리 잡은 김도영 선수를 박재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흐름을 완전히 주도하는 7회 석점포, 승부의 쐐기를 박는 9회 연타석 투런포. 어제 김도영은 말 그대로 그라운드를 지배했습니다. 지난해 말 손가락 부상을 입고 겨우내 재활에 매달렸던 김도영. 개막전 합류는 성공했지만 개막 일주일 동안 일할 타율에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4월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최근 열흘 동안 5할에 가까운 신들린 타격에 무려 6개의 홈런을 몰아치는 괴력으로 거포의 잠재력까지 제대로 폭발시켰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솔직히 저 빼고 다 잘했거든요. 저도 빨리 좀 같이 잘해서 약간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했는데 그래도 금방 올라올 수 있어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성범과 박찬호 등 선배들의 공백에도 타순을 가리지 않는 활약으로 홈런, 타점, 도루까지 팀 내 1위. 그래서 김도영 덕분이라는 뜻의 유행어까지 생겼습니다. 도영아, 니 땀시 살아야. 도영아, 니 땀시 살아야. 기아도 개막 20경기에서 무려 15승으로 지난 2017년 우승 시즌보다 출발이 좋은데 김도영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아 야구는 약간 MG 야구라고 많이 말하고 싶고 이제 선배님들께서도 어린 애들의 약간 세대를 좀 따라가고 싶어도 하고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데뷔 3년차 들어 처음 전경기에 나서는 김도영. 올해 목표는 우승,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약간 잘한다 하면은 잘한다고 올해는 정말 팀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조금 예상합니다. 계속 제가 잘해서 MBC 뉴스랑 인터뷰를 좀 자주 계속 매 월마다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150km대 중반의 강속구로 고교야구 최대어로 꼽히는 전주고의 투수 정우주 선수. 드래프트 1순위감이라는 평가답게 오늘 출전한 경기에 빅리그 스카우트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키 184cm, 몸무게 88kg의 다부진 체격. 여기에 유연성을 바탕으로 최고 시속 150km 중반대의 강속구까지. 일찌감치 고교 최대어로 주목받은 강속구 투수 전주고의 정우주. 오늘 고교야구 8강전을 앞두고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전 정우주가 몸을 풀 때부터 양키스와 뉴욕 매츠, LA 다저스, 디트로이트 등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노골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3대 0으로 앞선 5회 마운드에 오르자 스카우트들의 시선이 더 진지해졌습니다. 정우주는 첫 타자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이내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고 6회에는 슬라이더로 첫 삼진도 잡았습니다. 연속 볼넷으로 잠깐 흔들리기도 했지만 마운드에서 심호흡을 한 뒤 잇따라 삼진을 잡아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최고 구속은 152km까지 지켰습니다. 마운드에서의 여유나 미소 같은 거 그런 게 조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비공식 최고 구속 156km까지 기록한 정우주는 더 구속을 늘려 지난해 한화 문동주가 세웠던 최고 구속 160km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158까지 던지는 게 목표고 프로 들어가서는 160까지 던지는 게 목표. 문동주 선수 경기도 다 챙겨보고 스플리터와 슬라이더 등 변화구까지 기대 이상이어서 올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강력한 1순위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정우주. 가장 높은 순번에 불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분들께서 주목해 주신다고 해서 실감은 안 나는데 기분은 좋습니다. 영원히 기억에 남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황사가 청정, 해역, 울릉도와 독도 바다까지 덮쳤습니다. 오늘 독도입니다. 저 멀리 수평선의 경계가 겨우 보일 정도고요. 울릉도 역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4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의 황사 일수를 살펴봤더니 지난 30년 동안 평균적으로 3월에는 2.21이, 또 4월에는 3.11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는 4일, 4월에는 3일이 나타났고요. 내일까지 4일째를 보이면서 예년보다 많겠습니다. 이 황사 발원지에 눈 덮임이 적고 건조한 날씨 때문인데요. 그나마 내일은 황사가 오늘만큼 심하진 않겠습니다. 낮에는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4도, 경주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토요일인 모레 밤 사이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24도, 대구가 28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낮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